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된 바로 그 시점에 왜 하필 2년 전 자승스님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이 질문 하나 붙잡고 시작합니다. 지금 다들 이걸 폭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프레임부터 좀 뒤집어야 한다고 봐요. 이건 폭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왜 지금이냐? 하필 홍장원이 특검 조사 실문을 밟은 그 시점에 이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왜 하필 조태용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왔냐? 이 두 질문이 이 사건의 진짜 무게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개의 층을 파고들 겁니다. 첫째, 표면에 있는 그날 밤의 그림, 2023년 11월 29일 안성 칠장사 자승 스님 분신 입적, 그리고 국정원 80명 야간 급파. 둘째, 동기의 층, 누가 왜 이 지시를 내렸는가? 셋째, 결과의 층, 이 이야기가 지금 특검판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보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대원보다 빨리 움직이는 조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는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국과 안보조사국 대공수사팀 합쳐서 80명 가까운 인력이 안성 산자락 그 절마당에 소방대원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자승스님 사건이 아닙니다. 12.3 내란의 뿌리에 붙어있는 라인 이야기예요.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새벽 지시, 급파, 명령 사슬, 낯설지가 않아요. 시간을 되돌려서 2023년 11월 29일 그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자승 스님이 분신 입적하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내신 종단 최고 어른이셨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벌어진 진짜 이상한 그림은 그 뒤에 있어요. 용산에서 야간 긴급 지시가 내려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원장 직무대행이었던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요. 지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안보실장을 통해 홍장원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지시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건에 대공 혐의점이 있으니 대공수사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스님 한 분이 절마당에서 분신하신 사건에 대공 혐의점을 갖다 붙이는 이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고 안보실장이 그걸 국정원에 실시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국정원 요원 80명 가까이가 야간에 안성으로 급파됩니다. 그것도 소방대원보다 먼저 도착해요. 홍장원 본인이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국정원 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사람이 자기 재직 시절 사건을 두고 특이하다고 표현하면 그건 사실상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들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80명이 도착해서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관계자가 방송에서 확인해 준 부분입니다. 실제로 80명이 현장에 갔는데 그냥 서 있었대요. 감식할 것도 없고 조사할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그림이에요.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낮에 갔을 겁니다.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20명, 30명이면 충분해요.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대공수사팀이 아니라 일반 정보관을 보냈을 거고요. 그런데 밤에 80명이 소방대원보다 빨리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제 발저리는 그 모양새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목적 없이 뛰어갈 이유가 정상적인 조사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오혁진 기자의 취재 내용을 짚어봐야 합니다. 오 기자는 이렇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윤석열은 어떻게 자승 스님 사건에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성에서 스님 한 분이 분신했다는 뉴스가 뜬 밤에 대통령이 혼자서 이거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보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보고했느냐? 오 기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 기자가 따로 확인한 취재 결과라고 하니까 팩트층위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김용현에게 그런 정보를 흘려준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이라고 오 기자 본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 기자가 지목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노상원. 오 기자는 이렇게 봤어요.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이야기했고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튀어나오냐? 이 부분은 지금까지 특검이 제대로 파고들지 못한 사각지대예요. 노상원은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 경호처에 출입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속 관련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특검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게 오 기자의 취재입니다. 여기서 잠깐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무속 논란은 자승스님 사건 하나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천공, 건진법사 그 이름들이 대선 국면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대선 캠프 안에서 무속 관련 대책회의가 반복적으로 열렸다는 증언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 정부 성립 시점부터 계속 이어져 온 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인이 왜 자승스님 사건에서 튀어나오느냐? 자승스님이 어떤 위치의 인물이냐를 생각하면 답이 조금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낸 종단 최고 어른이에요. 종단 자산과 인맥,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위치의 인물이 그 밤에 그런 방식으로 입적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계 안팎에 남긴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김건희 여사는 조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승스님 입적 소식에는 크게 슬퍼했다는 얘기가 방송에서 언급됐습니다. 어떤 감정이입이 이렇게 정확히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노상원 그리고 무속 라인의 정확한 연결 구조는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확정이 아닌 의혹의 층위에서 다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시각이 이미 특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게를 갖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별주부전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별주부전에서 토끼간 빼러가는 그 길, 용궁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뭔가를 회수하러 가는 길에는 회수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수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주류 언론이 이 라인을 거의 다루지 않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노상원, 무속 이 세 단어가 붙는 순간 정치판 전체가 조용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이 라인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도록 설계된 그림이라는 지적이 이번 홍장원의 발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지시사슬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국정원 80명이 야간에 안성으로 뛰어간 진짜 이유가 조사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회수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되찾아와야 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이 지점이 이 사건 전체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층입니다. 표면에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여기서 시작돼요. 회수 대상 후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자승스님이 남긴 녹음이나 영상. 둘, 자승스님이 작성했을 문서와 서류. 셋, 절, 내부 CCTV 원본.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이 그 밤에 반드시 회수돼야 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경찰이 오기 전, 소방대원이 오기 전, 언론이 오기 전. 즉, 이 사건의 진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기 전에 국정원이 먼저 도착해서 뭔가를 처리해야 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하나 더 있어요.
국정원 80명이 도착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대공수사국장 관계자의 증언. 이걸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미 회수 목적을 달성했거나 회수할 것을 확인하고 대기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부자들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그 술자리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라인은 다 이어져 있는데 밖으로는 아무도 이름을 못 부르는 그 그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 종교, 무속, 정보기관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라인의 이름은 지금까지 누구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간축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승스님 사건이 2023년 12월 29일이에요. 12.3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3일이고요. 이 두 사건 사이가 정확히 1년 조금 넘습니다.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태용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노상원 관련 라인은 계속 조용히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에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자승스님 사건은 12.3의 예고편이 아니라 12.3의 리허설이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야간의 정보기관을 대통령의 개인 판단만으로 급파할 수 있느냐. 배공혐의점이라는 명분으로 어디까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밤에 이미 한번 확인해 본 셈이라는 해석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정리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결국 국정원이 그 밤에 뭔가를 회수해 간 사건이었구나.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 사건이 다시 지금 튀어나왔느냐? 왜 하필 홍장원이 특검에 입건된 그 시점에 이 이야기가 언론에 다시 등장했느냐? 이 두 개의 시점이 겹치는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홍장원의 계산된 선택이에요. 그 밤 자승스님이 남기신 유서를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이 유서에 세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첫째, 상자를 상자로 쓴 오탈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2번이나 지내신 자승스님이 상자라는 단어를 상자로 잘못 쓸 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상자라는 게 뭡니까? 큰 스님을 가까이 모시는 제자 종단 안에서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이 단어를 종단 최고 어른이 틀린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유서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검시할 필요 없다.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유언치고는 지나치게 특정한 문장 아닙니까?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왜 미리 못을 박아야 했을까요? CCTV에 녹화되어 있다고 왜 굳이 남겨야 했을까요? 이걸 두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 검시가 아니라 진짜 진실을 찾아달라. 이런 메시지였다는 해석이에요. 셋째, 최초 화재 신고자의 발신 위치가 서울 논현동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성에서 난 불을 서울 강남에서 신고했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두 번째 신고자는 종로 조계사 관계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최초는 논현동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 해석이 붙기 시작해요. 여기에 하나 더 짚어야 할 배경이 있어요. 자승스님은 대선 국면에서 봉은사를 2차례 방문한 정치인의 사진에 등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 2월 대선 과정 중, 하나는 그 해 4월 당선자 신분 시절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큰 어른의 자리가 정치적 상징의 무대로 활용됐다는 얘기가 이미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얽혀있던 종교계와 정치권의 라인이 그 밤에 한번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승스님이 그 밤에 남기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최초 신고자의 위치일 수도 있고 별도의 녹음이나 영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공적 기록으로 남기 전에 국정원이 먼저 도착해야 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얘기 결국 대나무 숲에서 새어나오거든요. 자승스님이 남기신 그 유서와 그 신고, 그게 대나무 숲이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홍장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홍장원이 자승 스님을 꺼낸 건 폭로가 아닙니다. 조태용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한 문장을 잠깐 붙잡고 가겠습니다. 폭로라는 건 정보를 세상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홍장원이 이 정보를 처음 공개한 건 이번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초에 방송에 나와서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다시 지금 튀어나왔냐? 그 답이 바로 시점에 있어요. 홍장원은 지금 특검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라는 무거운 카드로요. 이 시점이 아니면 자승 스님 이야기가 이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홍장원 개인의 방어 논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장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조태용, 당신이 시켜서 내가 국정원 80명을 안성으로 급파했지. 그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정확히 안다. 나를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 밤의 이야기 전체를 헌재에서 풀 수밖에 없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예요. 카드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폭로라고 부르면 이 사건의 진짜 무게가 안 보입니다. 이건 정확히 계산된 신호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겨냥하는 상대는 조태용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향한 신호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대공혐의점이라는 그 명분,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 한마디를 지금 홍장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목이 걸린 상태에서요. 이게 왜 무서운 카드냐. 이 카드가 진짜로 헌재에서 풀리면 12.3 계엄의 뿌리가 자승스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검이 파고 있는 라인보다 훨씬 오래된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에는 홍장원 본인만이 가진 특별한 무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지시를 받은 사람이 홍장원 본인이거든요. 다른 누구의 증언이 아니라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그 지시의 라인, 그 지시의 시점, 그 지시의 내용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조태용의 자리에서 보면 이 정도로 부담스러운 증인은 없어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조태용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으려면 홍장원이 그 밤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홍장원이 특검에 입건된 이 상황에서 자기 목이 걸린 이 상황에서 그 밤 이야기를 계속 눌러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장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카드를 뽑을 최적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협박이 아니라 계산된 예고고 그 계산이 지금 정확히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 홍장원 입건이라는 카드가 왜 나왔는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특검 수사를 받은 이 상당수 인원이 조태용 라인에 서 있는 인사들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조태용 라인 진술로만 홍장원이 겨냥되는 이 구조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점에 진술을 쏟아냈다면 그건 조율된 그림이라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패턴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조태용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닌 국정원장이 용산에 불려가서 계엄 국무회의에 앉았어요. 사전에 불법 내란을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걸 풍문으로 들었을 것 같다고 정리했어요. 이게 정말 풍문으로 들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조태용 라인은 가볍게 정리되고 그 라인이 홍장원을 밀어붙이는 진술을 하고 특검은 홍장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이 사이에 김건희, 노상원, 무속 라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는데 계엄 국무회의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 부분은 풍문으로 정리됐어요. 같은 기준을 홍장원에게 적용하면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그 차이 자체가 지금 판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이 사각지대는 절대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판의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이야기냐? 이건 스님 한 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3이라는 헌정 위기가 왜 가능했는지,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뿌리가 지금 조용히 묻히면 계엄이 다시 못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자승 스님 사건이 지금 특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는다면 12.3의 진짜 뿌리는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홍장원이 던진 이 편지를 특검이 정말 못 본 척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십시오.